젊어서 무과에 급제한 한 무변이 호남 땅에 살고 있었다. 그는 살림이 넉넉한 편이어서 첫 벼슬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호사스런 차림새로 말을 타고 짐을 한가득 실은 말과 함께 해마다 한양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떠돌이패에 속아서 손해를 보거나 교활한 무리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헛고생만 하고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생활로 집안의 가사는 조금씩 줄었고 심지어는 논밭까지 팔게 되었다. 어느덧 4, 5년이 흘렀고 쉽게 얻으리라는 첫 벼슬자리의 계획이 물 건너가자 벼슬할 생각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 짓는 데 전념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의 꾸중과 마을 사람들의 책망에 그는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다. 천금의 재산 탕진으로도 벼슬 한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진 무변은 남은 논밭을 모두 팔아 엽전 수백 뭉치를 만들어 말에 싣고서 한양으로 떠났다. 벼슬 계획을 잘 세워서 이번에도 만약 벼슬을 얻지 못하면 객점에서 늙어 죽을지언정 집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스스로 맹세하였다. 충청도 경계에 이르렀을 때 날은 저물고 점사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한 조각 먹구름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폭우를 뿌리고 천둥과 번개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멀리 산기슭 아래에 집 한 채가 어렴풋이 보였다. 말을 달려 그 집의 사랑채로 곧장 들어가서 주인에게 하룻밤 묵고 갈 것을 청하니 주인이 허락했다. 젖은 옷을 말리고 짐 정리를 한 후 저녁을 먹고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덧 밤이 깊었다. 그때 갑자기 먼 곳에서 여인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너무도 처절하여 놀라서 주인에게 물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요? 동국 소린가요? 주인이 말했다. 몇 년 전 여기서 한 5리쯤이나 되는 곳에 한 양반 집안이 내려와 살기 시작했지요. 노부부에겐 미혼의 아들딸이 있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 남의 집 품팔이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 갔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노부부가 함께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아들도 따라서 죽어버렸으니 딸 혼자 남게 되었지요. 친척이나 재산이라고는 없으니 아직 실신세구를 염습도 못하고 저러고 있답니다. 아까 그 소리는 혼자 남은 딸의 통곡 소리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무변은 측은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고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인기척을 내었더니 처녀가 안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리 누추한 집에 누가 어찌 오셨습니까? 그러고는 처녀가 방에서 나와 무변을 맞아주었다. 집으로 들어간 무변이 가만히 살펴보니 오랜 굶주림과 슬픈 일을 거듭 치루어 쑥대머리와 때가 끼인 얼굴에 옷의 차림새는 말이 아니었지만 빼어난 외모에 드러난 고상한 자태는 감출 수 없었다. 무변은 사정을 상세히 물어보고는 지니고 있던 돈을 꺼내어 종에게 주며 배와 무명 그리고 관을 사오게 하여 시신을 거두어 염습하고서 집 뒷마당에 고이 묻어주었다. 그러고는 처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 어딘가에 친척이 있어? 처녀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예, 어느 고을에 제 외가인데 성이 아무이고 이름이 아무개인 분이 살고 계시기는 하지요. 그러나
저 혼자 몸으로 그곳까지 갈 수가 없답니다. 다행히 대인의 은덕으로 부모님의 시신을 매장하게 되었으니 이제 간절한 한도 풀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무변이 말했다. 아, 그렇지 않소이다. 내가 가마와 말을 빌려서 외가가 있는 고을에 아무개 집으로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무변은 종을 시켜서 가마를 사오게 하고 또 말 한 마리를 빌려와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고는 처녀를 가마에 태우고 짐을 말에 싣고는 어느 고을의 아무개 집에 무사히 도착하여 이러의 전말을 상세하게 알려주고는 처녀를 그 집에 맡겼다. 그즈음 갈 길이 먼 무변이 행랑을 살펴보았는데 남은 돈은 10여 뭉치 뿐이었다. 타고 온 말을 팔아서 50냥의 돈을 더 마련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생고생하여 걸어서 드디어 한양 땅에 도착했다. 무변은 여관의 짐을 풀고는 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들조차 그의 궁색한 모습을 보고는 무정하게 냉대했으니 애써서 벼슬을 주선해줄 사람이 과연 있었겠는가. 무변은 활 속의 재주도 모자라 취재를 논의할 대상도 못 되었고 또 그를 끌어줄 연줄도 없으니 거미를 기대하기도 힘들었다. 오로지 사람을 따라가 무관의 벼슬 추천을 주도하기도 하는 병조판서에게 명함만 내밀고 돌아오는데 그쳤을 뿐이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내고 어느덧 5, 6년이 흘렀다. 여비는 이미 바닥이었고 먹는 것은 주인과 손님의 의리로 인하여 외상이 가능하였으나 입는 의복만은 얻어 입을 수가 없었다. 고향으로 가려고 해도 면목이 없었고 돌아갈 여비도 마련할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라 진퇴유곡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병조판서를 직접 뵙고 억울한 사정을 아뢰고자 했으나 때마침 사정이 생겨 명함조차 받아주질 않으니 암담할 뿐이었다. 그때 팔순을 넘긴 병조판서의 아버지 동지공이 아직도 왕성한 기력으로 뒷사랑채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다. 궁지에 몰려 돌아갈 곳이 없는 무변은 급기야 그 노인과 만날 계책을 세웠다. 그러나 아랫사람들이 엄하게 문을 지키고 있고 왕래하는 길이 서로 어긋나 하루 종일 주위를 방황했지만 역시 허탕이었다. 날이 어두워지고 집안의 뜰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잽싸게 대문 안에 빈 행랑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노인이 거처하는 방은 사랑채의 깊은 곳에 있어 그곳으로 가는 길조차 알 수가 없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몰래 살피니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새로 지은 담이 하나 있었다. 이미 활시위에 건 화살을 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전신의 힘으로 몸을 날려 담장을 뛰어넘었다. 어두웠지만 언뜻 보니 그곳이 바로 노인이 거처하는 사랑채였다. 촛불 켜진 방 안은 밝았으나 인기척이 없어 적막했다. 때는 삼경이라 어스름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무변이 깊고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엎드려 살피고 있을 그때였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얼굴이 건장해 보이는 백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내려와서는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병조판서의 아버지 동자공이 틀림없다고 판단한 무변은 벼랑간 뛰쳐나가 마당에 엎드렸다. 순간 뜻밖의 그와 맞닥뜨리게 된 노인이 깜짝 놀라 물었다. 뭐하는 사람이냐? 무슨 까닭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필시 좀 도둑이렸다. 마당가에 엎드린 무변이 답했다.
소인은 전라도 어느 읍에 살며 무과에 급제하고도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아무개입니다. 몇 년 전에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아직 촌록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였고 한양길을 오가느라 가산만 탕진했답니다.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 고향을 버리고 부모님을 떠나온 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노잣돈을 마련할 길조차 없어 객점에서 얻어먹고 겨우 지내는데 소인의 딱하고 고달픈 사연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소인은 대감이 자리에 오르신 뒤로 누명을 써서 억울하거나 오래도록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도를 크게 넓혀 모두 구제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인도 일단 사정을 하소연해 보려 했지만 문을 매우 엄하게 지키고 있으니 명함을 드릴 수도 없어 주의를 배회한 지가 벌써 며칠이나 되었습니다. 소인의 사정이 절박한지라 천번만번 죽어 마땅할 계획을 세워 감히 담을 넘고 들어와 몸을 보이는 일을 저질렀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사오니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소인은 오로지 명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노인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유심히 듣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 내 아이를 만나려고 왔구만. 그런데 지금은 깊은 밤이라 여기서 나갈 수 없으니 우선 나를 따라오게나. 노인의 요청대로 무변은 그의 방을 따라 들어갔다. 전부터 잠이 없어 밤을 보내기가 무척 어려웠던 노인이 무료함을 달래려 나왔다가 뜻밖의 무변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노인은 무변의 내력과 가문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을 하였고 한바탕 이야기가 끝나자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어느덧 날이 밝아왔고 무변은 인사를 하고 물러나려는 마음으로 노인에게 말했다. 가끔 들러서 모시고 싶지만 출입이 무척 삼엄하여 제 마음처럼은 안 되겠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왜 자꾸 나가려 하는가? 다른 방도도 있건만. 나는 구석의 뒷방에 있는지라 옆에 사람이 없어 하루 종일 적막함을 견디기가 정말 힘드네. 마침 이곳에 작은 방이 하나 있으니 여기에서 며칠 머물면서 소일하는 것은 어떻겠나? 노인의 말에 무변은 속으로 날아갈 듯 매우 기뻤지만 일부러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노인은 더욱 간곡히 있어주기를 원했다. 그날부터 무변은 바둑을 두기도 하고 장기도 두며 그곳에서 먹고 자며 머물렀다. 병조판서가 왔을 때는 잠시 다른 방으로 피해 있게 하였고 밤낮으로 모시고 앉아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는 등 말벗으로 함께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물었다. 자네는 한양과 지방 여기저기를 바쁘게 오갔으니 필시 많은 것을 겪었을 것이고 또 보고 들은 것 또한 많았을 터인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 그려. 그러자 무변은 과거 급제를 하고 나서부터 벼슬을 얻고자 논밭을 팔았던 일 등을 상세하게 일일이 들려주었다. 특히 한양으로 오던 도중에 시신 세구를 묻어주고 처녀를 구해준 일을 얘기해 주었을 때는 노인은 특히 그를 대견스럽고 가상하게 여겼다. 그 뒤로 조석으로 나오는 음식이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다음날 병조판서가 올라왔는데 노인은 무변을 조용히 불러 아들인 병조판서에게 예를 올리지 말고 뵙도록 하였다. 병조판서는 무변을 보자 시신 세구를 묻어준 일의 전말을 상세히 묻고는 무변에게 말했다.
요사이 부쩍 내가 몸이 좀 불편해 손님을 만나기가 몹시 어려운 까닭에 명함을 받지 못했다네. 많은 무변을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할 뿐 품은 뜻을 말할 기회를 주지 못했으니 참으로 불안하고 힘들었겠지. 그대는 비록 초면이지만 구명과 같으니 이제부터는 편하게 나를 만나게나. 병조판서의 그 말에 무변은 황송해서 감히 그럴 수는 없다고 하였다. 며칠 뒤 노인이 무변에게 말했다. 이복에 나를 따라오게나. 동원 건물을 지나 계단을 오르고 긴 복도를 걸어 몇 번을 돌아서 어느 방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앉았다. 노인의 뜻을 알 수 없는 무변은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요종이 문을 열고 말했다. 지금 주인마님이 나오십니다. 무변은 놀라움과 당혹감에 황급히 일어나 뒤로 멈칫 물러나려 하자 노인이 말했다. 어려워 말고 편안히 있게나. 무변은 더욱 당황했고 그 자리를 피하고도 싶었다. 다만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숙이고 꿇어앉아 있을 뿐이었다. 곧이어 성대하게 단장한 부인이 안으로 들어와서는 무변에게 절을 올렸다. 무변은 더욱더 두렵고 황송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갈팡질팡하며 일어나 담내에 절을 올렸을 뿐 감히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부인이 말했다. 대인께서는 소녀를 모르시겠는지요? 아무년 아무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때 대인의 은덕으로 부모님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었고 소녀의 몸도 재생의 길을 찾았으니 깊은 은혜를 새겨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라 생각이 두루 미치지 못하여 대인의 성함과 거주지를 알아두지 못했지요. 언제나 보답하고픈 마음이 들었지만 대인이 계신 곳과 성함을 알 길이 없으니 보온을 못하고 은혜를 저버린 소녀의 허물이 참으로 컸습니다. 다행히도 하늘이 도와 좋은 기회를 내려주셔서 이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졌군요. 이제는 조금이나마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변은 비로소 깨달았다. 부인은 몇 년 전 아무군의 바로 그 처녀였던 것이다. 병조 판사는 아내를 잃고 몇 해가 지난 뒤 아내를 호남에서 맞았는데 바로 그 처녀였다. 처녀는 시집오고 나서부터 집안 사람들에게 늘 그 일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몰라 보답할 길이 없음을 늘 한스러워했던 것이다. 병조 판서와 부친인 동지공은 익히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높은 기상에 감탄하던 차에 무변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부절처럼 꼭 맞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부인에게 전하자 은인을 대접하기 위해 나와서 절을 하였던 것이다. 그때부터 무변은 훨씬 좋은 음식과 옷으로 더 풍성한 대접을 받았다. 또한 담장을 사이로 두고 집 한 채를 사들여 무변으로 하여금 고향의 가족들을 데려와 함께 살게 하였다. 그리고 가산과 노비도 모두 마련해 주었다. 무변이 베푼 음덕은 나라에 보고되어 마침내 선정관을 제수했다. 병조 판서는 만나는 사람들이나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으니 조정의 재상이나 사람들이 감탄과 칭찬을 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조정의 재상들이 무변을 추천하니 차츰 승진해 마침내 벼슬이 아장에까지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젊은 시절에 급제를 하고도 오랜 세월을 벼슬을 하지 못한 무변의 삶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을 듯합니다. 특히나 논밭을 팔아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도 벼슬을 얻지 못한 것에 사람들의 꾸중과 책망도 많았다는 것에서 충분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변은 그런 수모를 겪고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벼슬의 꿈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이라는 굳은 결심과 함께 또 상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뜻밖의 일을 겪게 되는데요. 본인이 힘든 상황임에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어느 집의 장례를 치러주는 음덕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여비를 털어서 세구의 시신을 안장시켜주고 또 혼자 된 여인을 무사히 외가까지 바래다 주고는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베푼 음덕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도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무변이 얻은 큰 벼슬과 안정적인 삶은 힘든 여건에서도 벼슬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의 강한 집념과 또 약자를 배려하는 어진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